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뭐 이제 수준이 어찌 보면 낮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또 많이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여기 현강을 안 들으시고 나중에 뭐 녹화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아직 제가 첨삭을 하다 보면 기본 틀 자체가 아직 안 잡히신 분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위해서 준비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실히 기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시험 보시기 전에 사실 책을 들고 가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시험 보시기 10분, 20분 동안 뭐 그렇게 이제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스치듯이 보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까 이 해당 자료를 그냥 들고 가시라고 이렇게 자료를 또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끝내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반드시 기억들을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또 보니 기출 약술 문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그 시간 동안 내가 공부가 좀 덜 됐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기출 문제를 다 풀어 보실 수는 없어요. 뭐 배상 책임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되셨으면 나머지 세 과목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거의 실력을 다시 상향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좀 운을 바라셔야 되는데 그냥 운을 막 무조건 바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약수를 반드시 보고 가세요. 기출문제 약수를 저희가 10년 치면 이제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지금 추세니까 기출문제에서 출제될 확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들이 뭐래도 붙잡으셔야 되니까 반드시 기출 약수를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거 말고 2014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1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차례대로 갈 건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약술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나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도 많이 하시지만 기초적으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민법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의무보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로자 재해에 관련된 해당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 거기에 짧게 간단하게 문제를 좀 만들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민법의 손해배상액은 여러분들이 3분설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그리고 소극적 손해는 내가 벌어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부분들, 그리고 정신적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위자료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큰 틀에서는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세세하게 문제를 내드리면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이라면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모든 것들은 다 지급을 해줘요. 통상적인 손해에 관련돼서는. 그런데 이제 치료비를 봅시다. 우리가 치료비도 급여 치료비가 있고 비급여 치료비가 있어요. 급여는 공단에서 이제 지급해주는 일종의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급여는 우리가 반드시 그 생명하고 직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료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비싸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라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보통. 근데 우리가 근로자 재해에서는 비급여를 지급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손배급까지 비급여를 지급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써있는 대로 빨간 글씨에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라면 비급여, 급여와 상관없이 모두 보상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문에
그냥 치료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뭐 급여가 500, 뭐 비급여가 500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실이 있다면 어떻게 부상을 한다? 공제 후 가실 상계를 해야 한다. 3년 전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고 피해자의 가실이 20%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이 5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법원 판례 이전에서는 1,000만 원에서 피해자의 가실 1-20%라면 얼마죠? 800이죠? 800만 원에 건강보험공단이 보상 500을 빼고 3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을 했어요. 이게 민법의 손해배상 산정 방식이에요. 먼저 가실상계를 하고 이후에 손익상계를 하고,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강공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실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500만 원을 먼저 빼면 얼마죠? 500이죠? 공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선공제, 나머지 차액에서 1-20% 하면 58에 40, 400이죠? 그래서 후 가실상계를 적용을 하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공제 후 가실상계라는 언급이 없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3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그해 시험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당 문제는 안 나왔으니 나올 수는 있겠죠. 이렇게 급여, 비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치료비 명칭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왕치료비가 있고 향후치료비가 있는데, 이미 기왕치료비는 우리가 과거에 발생한 치료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의 이전과 합의 이후로 우리가 간단하게 보았을 때 합의 이전에 관련된 치료비를 기왕치료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문에 언제 합의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번 기간의 치료비를 기왕치료비로 보시면 되는 거고, 향후치료비는 이제 그 퇴원 이후에 치료 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미 발생했던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중간 이자를 공제할 필요가 없겠지만, 앞으로 들어가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중간 이자를 반드시 공제를 해줘야 돼요. 왜? 미리 앞당겨 받은 만큼 1원이라도 이자가 붙겠죠. 그러한 이익조차도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문제 내용에 평가 적용 이렇게 지문에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평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중간 이자를 내가 공제를 이미 하고 해당 금액을 설정을 했으니 이자를 빼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는 뜻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마지막 5주차 모의고사를 봤는데, 5주차 모의고사 때 재반 사정을 고려한 모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미자료에 2천만 원이라고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실상계를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재반 사정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가실을 적용한 재반 사정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가실 적용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평가 적용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이미 중간 이자를 공제했으니까 너희들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예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치료비 500만 원에 기왕치료비가 500, 향후치료비가 매달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왕치료비는 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을 하면 되지만, 향후치료비는 죽을 그 순간까지 미리 앞당겨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공제해서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기왕치료비는 500, 향후 치료비에 대한 비용은 이제 치료가 종결된 상태 이후니까 우리가 1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매달 발생을 하면
38개월에서 5개월에 뺀 35개월이지만 35개월을 적용하면 중간 이자 공제가 안 되니까 호프개수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공제하고 합계금의 치료비에서 3,500만 원을 보상을 하는 걸로 풀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보조급이요. 지금 이렇게 푸시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보조급을 한번 봅시다. 보조급이 같은 경우에는 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초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향후에 발생하는 치료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보조급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양치료비에 초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초의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건데 이제 향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그때에는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거고 초의 비용, 예시문제 2번을 보세요. 초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5년이 지난 부분부터 지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초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맨 처음 필요한 순간부터 이렇게 지급을 순차적으로 해주는 거죠. 예시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욕창 매트리스가 필요하고 이 욕창 매트리스의 그 수명이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년마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고 금액은 300만 원. 사고 당시에 이자의 나이가 60세였고 향후 25년을 더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년씩 사용하는 매트리스를 향후 5년 동안 바꿔줘야 되고 25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의 그 매트리스 비용이 필요할까요? 5, 25. 5번이에요, 5번. 5번을 사용을 하는 건데, 자, 문제를 잘 보시면 초의 비용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치료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향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사용되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내가 치료비에 포함을 시켜놨으니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5년이 지나서 0.95, 그 다음 또 5년이 지난 0.9, 또 5년이 지난 8호, 또 20년 0.8까지 해서 그러면 총 5번이 되는 거죠. 초의 비용이 한 번은 들어갔으니까 치료비에. 그래서 해당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300만 원 곱하기 3.5가 되는 거고 자, 문제를 다시 해서 예시 2번을 보시게 되면 초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문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번의 그 침대 비용을 지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0.95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쓸 걸 지금 당장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이자를 공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초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냐. 숫자 세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숫자 세는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초의 비용을 쓸 건지 초의 비용을 내가 지급을 같이 포함시켜서 산정을 해줘야 하는지 그 부분을 그 말귀를 잘 지문을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요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개요비도 향후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중간 이자를 공제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개요비 같은 경우는 제일 그래도 심플하죠. 뭐 5년마다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니까. 개요비의 개념은 뭐죠? 간병비하고 개요비는 좀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간병비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우리가 간병비라고 표현을 하고 대부분의 간병비 산정은 치료비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문제는 잘 안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요비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결국은 퇴원 이후에 발생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요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간병비가 됐든 개요비가 됐든 1인 배상 책임에서는 최대 몇 인까지? 네, 2인까지. 1일 최대 2인까지. 그럼 1인이 몇 시간 개요를 할 수 있죠? 네, 1인 최대 8시간 개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이 사람은 2인 개요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문구로 문제를 내던 2인인지 아니면 16시간이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 1일 동안 4시간이라면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면 사람 인력으로 따지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0.5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8시간이면 이때는 1인이 필요한 거고 6시간이면 0.75 네. 그리고 12시간 그럼 1.5인 16시간이면 2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주실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개업의 임금은 뭘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주죠? 도시 일용임금 우리가 보통인부 임금이 주어질 거예요. 해당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봅시다. 일당 10만 원에 피해자가 8시간 개호를 한다고 하면 1일 그러면 몇 명 곱하기 1인인 거고 만약에 12시간이라면 1.5가 되겠죠. 이걸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개호가 필요한 호프 개수를 적용을 시켜주죠. 호프 개수를 적용을 시켜주고 예를 들어 30H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30 호프 개수를 적용해주고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이 예를 들어 10%의 노동력 상실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개호 인정도 안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노동력 상실이 10%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노동력 상실을 넣는다 안 넣는다?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동력 상실률이 10%던 20%던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노동력 상실률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뭘 넣느냐? 과실을 넣어주셔야죠. 피해자의 과실 20%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호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해주는데 딸랑 10만 원은 일당에 불과하니까 여기에 한 달 일수를 적용을 시켜주죠. 만약에 친절하게 한 달 일수를 30일로 우리가 보자 하면 여기에 30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일용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월수 보통은 22일로 알고 계실 거고 저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으니 20일로 생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여기 22일이나 20일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왜? 개호는 주말이 됐든 공휴일이 됐든 상관없이 이제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걸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년 365일이라면 365일을 다 적용을 해주는 게 타당하겠지만 계산 편의상 우리가 계산기를 안 들고 가니 30일로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30일에 대한 부분 적용시켜서 일용임금을 적용하시고 우리가 개호비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이자를 공제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제 한 장을 넘기도록 할게요. 제가 3페이지에 빨갛게 거기다 해놨어요. 노동능력 상실을 적용하지 말라고. 실수하실까봐. 대략적으로 이제 적구적 손해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실수만 안 하시면 다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하시면 실수는 특별하게 하실 건 없는데 이제 소극적 손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방식은 뭐예요? 민법의 손해배상 산정이에요. 이제 그 첨삭을 하다 보니 민법의 손해배상 산정과 근로자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헷갈리셔서 그걸 막 혼합해서 막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고 당시에 그자가 벌어들였던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그자의 상실 수익을 계산을 하는데 엊그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기출 문제에도 나와 있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많이 그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해준다고 했죠. 통상적인 손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일반적인 그 선에 대한 그 지출인 거고 그러한 부분들인 거고 객관적인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증빙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300만 원에 대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그자는 현실소득은 300으로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맞는데 향후에 이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급여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예를 들면 뭐 2달 뒤에 승진을 해서 이 사람이 급여가 350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상향된 것이 확정된 사람이었다면 그자에 대한 그 2달 뒤에 소득은 350으로 해서 산정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과거에 기출이 뭐가 있었냐면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해당 문제에. 사고 당시에는 도시 일용임금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보면 이제 2달 정도 있다가 일용임금이 11만으로 상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용임금으로 이제 우리가 정년 이후에는 보통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 기간 오르기 전까지는 일용임금 10만 원에 뭐 근로일수를 만약 20이라고 가정하면 20일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때는 200만 원이 되는 거고 11만 원으로 오르는 이 기간 이후부터는 11만 원에 22일을 적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있죠.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사고가 났고 사고 이후 6개월 뒤에 이제 합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근데 이자는 주부예요. 그럼 우리는 주부는 어떻게 지급을 하죠? 도시 일용임금을 지급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1년에 우리가 통계청에서 상반기, 중반기 이거 외우시지 마세요. 하반기 동안 도시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럼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중반기는 7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면 우리는 항상 보죠. 왜냐하면 도시 일용임금으로 손해를 산정할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막 오르면 좋잖아요. 그럼 그만큼 피해자들의 소득이 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1년에 항상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상반기하고 중반기는 금액이 같아요. 그 보통임금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때가 10만 원, 하반기는 1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사고는 며칠? 2024년 만약 3월 1일에 발생을 했고 6개월 뒤면 9월인가요? 2024년 9월 1일이 되겠죠.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이걸 10일로 바꿀게요. 그럼 6개월 뒤면 9월 10일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일용임금을 산정을 해서 이자의 소득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현실소득을. 자, 그러면 10만 원에 이때는 일용임금이 얼마였어요?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에 20일 그리고 호프개수로 뭐 6개월이지만 호프개수 5라고 산정을 하고 만약 뭐 노동력 상실률이 10%고 가실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200만 원에 520 1000만 원 맞나요?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이때는 이렇게 해서 1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해주되 이제 우리가 합의에 대한 그 시점은 이미 9월 달이니까 9월부터는 어떻게 올랐어요? 11만 원으로 올랐죠. 11만 원으로 올리니까 향후에 발생되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 일용임금이 상승된 금액으로 11만 원부터 나머지에 대한 기간들을 쫙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해당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임금과 이 임금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용임금이 아니라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원래 월 300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향후에 2달 정도 있다가 상향되는 그런 금액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때는 35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상실수익을 계산해 주시는 게 맞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리고 총 상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을 때 우리가 호프개수는 240, 개월수로는 414개월이 되거든요. 240을 초과해서 보상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 사고 당시에 가동 개시 연령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240을 적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제가 미성년자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했죠. 그때 아이들이 안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들, 소득을 상실해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고 당시에 이미 가동 개시 연령 이후에 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 19세 이후에 자겠죠. 그리고 가동 종료가 65세잖아요. 그럼 여기 사고 당시에서 가동 종료까지 상실 수익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 상실 수익을 지급을 해줄 때 총 기간이 414개월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호프기수가 240이 넘으니까. 그래서 만약 뭐 410 한 8개월 정도 돼서 호프기수가 24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2는 그대로 버리고 240까지만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양 그냥 일반적인 성인이 사고가 났을 때인데 문제는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인 거죠. 가동 개시 연령이 예를 들어서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령이 먼저 10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 전체, 그러니까 10세부터 65세 가동 종료되는 총 기간이 있겠지만 그대로 손해액을 다 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동이 개시되는 이 기간까지는 사고 난 이 아이에게 수입이 있는 건 인정한다 안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총 기간 예를 들어 뭐 48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480개월 480개월이고 뭐 호프 개수로 252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총 기간에서 가동이 개시되는 이 기간 그러면 뭐 120개월이면 우리가 100 호프라고 볼게요. 호프 개수 100이라고 따져보았을 때 계산하면 우리가 252가 되는 거죠. 252에서 100을 빼면 152. 그죠? 그러면 전체 252에서 가동이 개시되는 전 기간에 100은 제외하고 이 부분만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만 지급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인과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해당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사고 당시 취업 가능 연령이었던 자였기 때문에 호프 개수가 230이고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은 약간 문제가 약간 수정할 필요는 있네요. 사고부터 이거 미성년자 맞구나. 사고부터 취업 가능 연령인 120개월에 100을 빼면 232에서 100을 빼니까 132.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거예요. 만약에 해당자가 성인이었다면 그대로 232를 다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였죠. 240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계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우리가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직자는 후업 손해를 지급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관의 보상 기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판례 그 소송을 하게 되면 달라져요. 그것도 자보도. 그런데 우리가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후업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치료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면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면 휴업 손해도 지급을 해줘요. 무직자여도. 주부는 자보에서도 지급해주잖아요. 가사노동자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부나 뭐 무직자나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이나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수익자는 왜 무직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걸까요? 내가 월 500씩 받았어. 이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 앉아있든 사망을 했다고 해서 그 건물을 같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자식들한테 물려라도 주겠지.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이 줄어드는 게 없기 때문에 임대 수익자도 다른
뭔가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 수익자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네네, 일용 근로자 임금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직자, 주부, 학생, 임대 수익자, 뭐 일용 근로자 당연한 거고 이러한 사람들도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되 건설 보통 인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고 월 개수는 원래는 22일을 적용했고 최근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지만 몇 달 전에 한 4월이었나요? 그때 나왔던 판례에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20일을 초과해서는 요즘 다들 율로니까 경제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20일을 초과해서 일을 안 하더라 이거죠. 보통 평균 18일이 채 안 돼요. 그래서 그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판결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제가 답안에 쓸만한 그 용어를 집어넣었는데 조금 이따 찾아보도록 할게요. 20일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을 해주시고 세금 그럼 이렇게 문구는 조금 이따 찾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쓰시는 거죠. 거기에 뭐 20일을 적용해라, 22일을 적용해라 이런 코멘트가 없다면 최근까지 22일로 근로일수를 정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20일로 나는 산정하겠다. 그리고 그게 계산이 훨씬 편해요. 0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후다닥 쓰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일용 근로자가 그 일용 일당을 받더라도 보통인부 임부가 아니라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건설 보통인부뿐만이 아니고 건설 회사에서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진짜 많아요. 그분들 일당이 엄청 세요. 수십만 원씩 하거나 막 이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건설 보통인부 임금으로 지급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자들의 그 전문직에 합당한 그 임금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령 뭐 용접공은 뭐 20이다. 그리고 도시일용임금은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적용해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해당 내용이 그 내용인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 빨간색으로 굵게 쓰여져 있는 내용은 뭐냐. 최근 그 모의고사 때도 내드렸었어요.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띄엄띄엄 일을 한다든지 계속 근로를 계속 했다면 요즘은 최저임금도 워낙 비싸서 그렇지만 알바거나 이렇게 어설프게 수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수입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겠죠. 왜? 일용임금보다 적으면 굳이 본인이 받고 있는 적은 임금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소득이 일용임금보다 적다면 그자의 손해액은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준다. 너무 이치적으로는 쉬운 내용인데 실수해서 다 틀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실수하시지 말라는 거야. 모르는 건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는 걸 실수하시면 최대한 그건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만 안 하셔도 배상 책임은 점수를 그렇게 박하게 주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점수 엉망으로 좀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하라는 것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배상 책임 자체 그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자, 실수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퇴직금에 대한 산정 방법. 퇴직금은 한 문제가 한 두어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전에는 퇴직금이 오히려 음수로 나와서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렸죠. 마이너스로 나와가지고. 의도하신 건 절대 아니셨을 거예요. 출제위원이. 그런데 어쨌든 음수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퇴직금 산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방법밖에 몰라요. 지금 굵게 표시된 1 플러스 0.05 자녀 재직기간의 분의 1이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산정 방식인 거고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이 중간 이자 공제 방식이 언급이 될 거예요. 해당 공제 방식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해라. 이렇게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퇴직금은 사고부터
퇴직까지에 대한 이 해당 내용은 당연히 뭐 이 기간에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노동능력이 상실되고 회사를 계속 다녔어도 상관이 없어요. 노동능력만 상실됐으면 지급을 해줘야 돼요. 이 기간은 당연히 가해자 쪽에서 본인의 그 영향을 준 만큼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그 이전에 이 피해자가 입사했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고하고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퇴직금 어떻게 줘요? 입사부터 시작해서 기간에 대한 부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회사를 퇴직할 때 나오는 거죠. 이게 퇴직금인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이 부분은 누가 지급을 해줘야 되죠? 피해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맞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망을 했다면 가해자가 지급하는 게 맞겠죠. 회사를 더 이상 못 다닐 테니. 그런데 중요한 건 전체 이 1이라는 금액에서 우리가 2를 빼면 심플하게 3이 나올 텐데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이자를 또 공제하라고 하는 거죠. 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총 기간에 대한 퇴직금. 이게 뭐예요? 1번이 되겠죠? 여기 1번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입사를 했던 그리고 실제 사업주가 지급해야 되는 실제 퇴직금, 지급받아야 되는 퇴직금 2번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빼면 3번이 나오겠으나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공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이자를 어떻게 공제? 1 플러스 0.05에 대한 자녀재직 기간,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간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 사업주가 지급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빼주는 거죠. 해당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일하고 쓰셔서 헷갈리시나요? 이해는 되시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대로 끝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토탈 나오는 금액이 있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사망을 했다면 노동력 상실률이 100이 될 거고 만약에 이자가 일부만 다쳤어. 그래서 10% 노동능력이야. 그러면 예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은 놈이나 산 놈이나 똑같아. 퇴직금이.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9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노동능력 상실률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또 뭐? 피해자의 가실이 있다면 가실. 적용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공제하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적용시킬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노동력 상실률과 가실. 여기까지 다 푸셨거든요. 이거 진짜 안 쓰신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한두 분만 다 쓰셨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안 쓰셔가지고. 아예 퇴직금을 산정 아예 못할 수는 있는데 왜 저거를 빠뜨리셨을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퇴직금까지 저희 했어요.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당연히 생계비를 공제를 해주는데 누구 웃으시죠? 왜 웃으시냐면 혼자만 웃으실 필요가 없는 게 생각보다 많으세요. 생계비 공제도. 자, 우리가 생계비 공제 이제 죽으면 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실수를 하신다는 걸 자꾸 잊으시는 건데 긴장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문제를 한번 봅시다. 피해자 홍길동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냥 현장에서 죽은 경우가 있을 거고 1번 케이스 사고 발생 후 바로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정년까지 손해액을 산정을 해주고 또 정년 이후부터 가동 종료까지 우리가 상실 수익을 계산을 해주겠죠. 그러면 수입이 얼마 곱하기 노동력 상실률 사망했으니까 100% 할 거고 기간에 대한 호프 배수 그리고 가실이 있다면 가실 적용해주고 이때 생계비 공제를 이때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동 종료까지도 정년 이후에는 이제 일용임금 적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이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가장 기본 케이스인 거고 홍길동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장에서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부터
치료 종료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치료 종료 이후부터는 이때는 사실상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년. 이게 치료 종료가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 사망해서 치료가 얼결에 끝난 거죠. 죽었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그러면 이때는 생존. 이 기간에는 사망인 거죠. 그러면 이 기간에는 3분의 1을 절대 하면 안 되죠. 살아있었으니까. 그리고 사망 이후에 치료가 종결된 이후부터는 앞서서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생계비공제 3분의 1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얘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부분들은 차감체증법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동일 부위 우리가 슬관절 10%, 예를 들어서 경관절 10%가 사고 당시에 각각 있었다면, 아니 사고 당시에 그냥 발생했다면 차감체증법에 의해서 그래서 19%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네. 그런데 얘가 경관절이 사고 이전에 먼저 기왕장애로 있었다고 봅시다. 기왕장애예요. 우리가 기왕증은 크게 기왕증, 기여도 그리고 아예 장애로 판정되는 기왕장애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기왕장애가 있다는 건 이미 사고 당시 100% 노동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자는 어디가 됐던 간에 일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90이 됐든 뭐가 됐던 간에 있는 기왕장애만큼 이 사람은 상실해서 어쨌든 100은 아닌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기왕증 기여도는 어설프지만 100%야. 노동능력이. 그런데 뭔가가 여기가 안 좋았어.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안 좋았는데 사고로 인해서 남들이라면 덜 다칠 걸 사고로 인해 더 많이 자기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기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증 기여도라고 만약에 쓰여 있다면 반대로 이 반대말이 뭐예요? 사고 기여도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왕증 기여도가 예를 들어 30%면 사고 기여도가 바꿔 얘기해서 7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증 무릎에 10%의 장애가 생겼는데 기왕증 기여도가 30이었다. 그러면 이자는 7%에 대한 부분들만 가해자가 그에 대한 손해액만 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꿔 얘기해서 10%에 대한 장애가 생겼는데 사고 기여도가 30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그러면 얼마 적용해요? 3이에요, 3. 그 말장난 같지만 그 말장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고 기여도인지 기왕증 기여도인지 어떠한 부분들이 지문에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기왕증 기여도는 장애가 아니다. 노동능력 상실된 게 아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기왕 장애는 이미 사고 이전에 노동능력이 상실이 됐다. 얘는 확정된 거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이 피해자는 100%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 뜻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슬관절에 10%가 있었고 경관절에 기왕 장애로 10%가 있었다면 이자는 사고 당시에 노동능력이 90만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90에 슬관절에 10%가 났으니까 90에 10이니까 결국 9%만 손해액 산정하는데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만약에 슬관절의 10%에 기왕 장애가 있던 사람인데 해당 부위를 또 다쳐서 이번 사고로 20%로 이제 확정된 거죠. 그러면
10%가 원래 있었던 애니까 90에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동일 부위는 20%에 그대로 10을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0%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아셨어요? 네. 자, 그리고 한시장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장애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게 영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지급을 안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완전히 다 주기에는 어설픈 거죠. 그래서 한시장애라는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 한시장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니까 굳이 그때까지 기간에 대한 수익을 다 지급할 이유는 없죠. 사고부터 가동 종료까지 영구장애라면 쭉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력 상실률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만 이자가 사고부터 받은 그 진단을 3년 후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은 지급하면 안 돼. 그죠? 이때 멀쩡해지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만 손해액을 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싸우잖아요, 보험사랑. 한시 3년을 다오, 안 된다, 5년을 다오 이러면서 싸워요. 손해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시 문제도 지금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은 거고요. 자,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건 없어요. 위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문에 다 주어져요. 1억이면 1억, 8천이면 8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재반 사정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족이 안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해당 금액에 대한 피해자의 가실률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을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가실도 적용하시는데 노동력 상실률을 또 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런데 위자료만큼은 피해자의 가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1억에 대한 부분들로 위자료를 정해 놓았고 이자가 50%의 노동력 상실률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피해자의 가실이 20%예요. 그러면 1-20을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20%의 가실에 대한 부분들의 60%만 적용을 시켜서 피해자를 보호해 준다겠죠. 그래서 실제 피해자 가실이 20이지만 2, 6, 12에서 위자료 산정할 때만큼은 12%에 대한 부분들만 가실 상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피해자의 가실이 줄어들면 가해자의 가실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래서 해당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하면 4,400인가요? 8,800의 반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위자료에 대한 가실상계는 10분의 6만 하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런 분 안 계셨어요. 가실이 없는데 10분의 6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만 있었어요. 전에는 안 계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거를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저희 이제 위자료까지 했으니까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30분에 오세요. 바로 시작할 거니까.